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41살이고요. 건설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되었고 아내는 서연이라고 해요. 39살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서로 일이 바빠서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재 유통업으로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서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평범한 하루였는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날 제가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거래처 미팅이 끝났어요. 원래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오후 3시에 끝났거든요. 집에 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에 가서 할 일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내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집에 오는 시간이 보통 7시나 8시쯤이었는데 그날은 4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실에 가방이 있는 걸 보니 분명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낮잠을 자고 있나 싶어서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도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아내가 혼자 콧노래를 부르는 건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웃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욕실 문 바로 앞까지 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고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친밀한 분위기의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마 제가 발자국 소리를 냈나 봅니다. 그때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욕실 창문 쪽으로 돌아가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불투명 유리라서 형체만 보였지만 분명히 2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남자 것이었어요. 키도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았고 체격도 말랐더군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웃음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거였어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덮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를 잡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관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현관으로 조용히 나가서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 안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도 갑자기 새졌다가 멈췄어요. 아마 급하게 샤워를 끝내는 소리였나 봅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가방 내려놓고 넥타이 풀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분 후에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수건을 두르고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으니 당연한 건데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회의가 일찍 끝났어. 깜짝 놀랐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라고 하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옷을 입으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저는 욕실 주변을 살펴봤어요. 바닥에 발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남자 것이었어요. 사이즈도 저보다 작았고 발가락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욕실 창문 쪽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항상 잠겨있던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누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욕실 창문 바로 아래 화단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운동화 자국이었는데 사이즈 270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우리 집 담장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 집 현관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집에 오기 1시간 전쯤에 한 남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가는 장면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온 다음에야 욕실 창문 쪽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뒷모습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내가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에 안 하던 스킨십도 하고 내일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더 자세히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을 보니 점점 누군지 감이 왔어요.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 그리고 평소에 즐겨 입는 청바지와 후드티. 이 조합을 보니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절친한 친구 민상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을 마시는 사이였고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아내와 그런 관계라니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괜한 오해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일단 상우의 일정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우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근무 스케줄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은 격주로 휴무가 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아내 휴무일이었어요. 그날 상우도 연차를 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날 쉰다면 더 의심스러울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상우에게 자연스럽게 연락해봤어요. 상우야,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있어? 오랜만에 낮술 한잔 어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우가 목요일은 안 되겠다. 개인 일정이 있어서 연차 냈거든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 휴무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무슨 일정인데? 중요한 일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상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평소 상우라면 자세히 설명해줬을 텐데 이번엔 대답을 회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 근처 카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온다면 언제 오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상우차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그랜저였는데 번호판까지 확인했어요. 분명히 상우차가 맞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상우를 보니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더군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까지 입고 있었어요. 마치 데이트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상우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아마 아내가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말이죠. 상우가 들어간 후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2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나 당장 올라가서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1시쯤 되니까 드디어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상우와 아내가 현관문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상우가 아내 뺨에 키스를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절친한 친구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우가 차에 타고 떠난 후에도 아내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서 쉬었어. 드라마 보고 낮잠도 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저녁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놨더군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 휴무일에 상우가 연차를 내고 저희 집에 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함께 나가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망원렌즈까지 준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에서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아내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까지 포착했어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 친구가 제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의 분류는 확실해졌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도 만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우를 더 자세히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주말에는 뭘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우가 저희 집 근처 모텔에 자주 간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내와 함께 말이죠.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텔에서도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 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마 저도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면 사람이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둘 다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점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의 사진을 건네줬어요.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 잡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나 상우에게 전혀 눈치채이면 안 되니까요. 상우와도 평소처럼 연락하고 만났어요.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하고 물어보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상우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기도 했어요. 도진아,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하더군요. 탐정 사무실에 가니 정말 충격적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그리고 심지어 모텔 안에서 찍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정말 선명했어요. 침대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탐정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관계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군요. 6개월이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증거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나라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늘 물에 젖은 너 너무 야했어 같은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더 노골적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상우가 보낸 도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사랑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답장으로 나도 그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고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둘 다 확신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와 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는데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하고 물어보는 아내를 보니 정말 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침대에서 상우와 포옹하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든 두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을 완전히 망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승소 확률 100%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문제 없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하고 상간자와의 관계도 충분히 입증되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조언도 해줬어요. 현장을 덮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덮쳐서 두 사람을 혼내주겠다고 말이죠. 다음 주 목요일, 아내 휴무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상우가 언제 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오전 10시쯤 왔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했어요. 핸드폰 녹음기도 준비하고 카메라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려고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정말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이 조용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뭔가 부산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우와 아내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둘 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진이는 언제 들어와? 보통 7시쯤 들어오니까 아직 시간 많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상우가 미안해,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랑하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둘 다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우가 아내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해? 하고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급히 떨어졌습니다. 상우는 셔츠만 입고 있었고 아내는 속옷 차림이었어요. 민상우, 너 정말 이럴 거야? 제가 소리치니까 상우가 당황해서 도진아, 이건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내도 시트로 몸을 가리면서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 내 친구랑 내 침대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나한테 화를 내. 아내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고개를 떨구었어요. 상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현장을 덮쳤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서 녹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미 다 찍었어. 너희 대화도 다 녹음했고. 그러자 상우가 급하게 야 도진아, 그거 지워줘. 제발 부탁이야 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이런 짓 했어? 언제부터야? 하고 물었습니다. 둘 다 대답을 안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대답 안 할 거야? 어차피 다 알아냈거든. 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탐정이라니? 하고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사진들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 모텔에서 찍힌 사진들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사진들을 본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상우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조사했다고?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냉정하게 당연하지.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는데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둘에게 말했습니다. 옷 입고 거실로 나와. 할 말이 있어. 상우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면서 도진아, 정말 미안해. 설명할 게라고 말했지만 저는 설명은 거실에서 해라고 잘랐어요. 아내도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을 보니 정말 한심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뜨겁게 달라붙어 있던 놈들이 이제 와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으니 말이죠.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모텔까지 가면서 저는 탐정이 준 모텔 사진을 다시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게 실수야? 우연이야? 두 사람이 그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보고는 아내가 고개를 더 떨궜어요. 상우는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사랑이라고? 내 친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이혼하자고 말하지 그랬어? 제가 소리치니까 아내가 이혼은 싫었어. 우리 관계는 우리 관계고 결혼은 결혼이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바람 피우면서 저에게는 남편 노릇을 계속하라는 소리였거든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었어? 제가 물어보니까 상우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고민 중이었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고민이라니 정말 웃겼습니다. 이미 반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이제 와서 고민이라고 하니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고민이야?
서로 사랑한다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특히 도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그래, 우리 사랑해. 당신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상우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아내가 본색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그리고 상우야, 너는 상간자 소송당할 각오해. 저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장이었어요.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준 거였습니다. 내일 당장 등기로 발송할 거야. 위자료는 최대한 받을 생각이고. 서류를 본 상우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야, 도진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친구가 친구 아내랑 바람 펴. 너 정신 상태가 괜찮아? 상우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서야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상우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서연아, 너도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밤까지만 있어도 돼. 그리고 문자 메시지들과 사진들을 복사해서 양쪽 집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상우 부모님과 아내 부모님에게 말이죠. 가족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 어떤 놈들과 살고 있는지 말이야. 그러자 둘 다 급하게 그건 하지 말라고 애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결심했거든요. 두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상우는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도진아,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거든요. 아내는 짐을 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조용히 이혼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저를 바보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거든요. 아내가 짐을 다 싸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나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걸? 정말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장을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아내와 상우에게 각각 보냈어요. 그리고 양쪽 부모님께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우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보냈어요. 아내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쯤 되니까 양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상우 어머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상우가 정말 미쳤나 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 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도진아,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반년 넘게 속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도 남편이 바람 피우면 참으실 건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나 봅니다. 결국 알겠다. 우리 서연이가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상우는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연락해 왔어요. 도진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회사까지 알려지면 나 정말 끝나. 제발 선처해줘. 하지만 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우 회사에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상우 어머니가 화가 나서 회사에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를 배신했다면서 말이죠. 어쨌든 상우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고 했어요. 부서 이동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왔습니다. 아내 측에서 신청한 거였어요.
조정실에 가보니 아내와 상우, 그리고 양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단호하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내 변호사가 위자료를 줄 테니 상간자 소송은 취하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상우도 도진아, 우리 20년 우정을 생각해서라도라고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년 우정을 배신한 게 너야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둘의 관계가 시작된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1년 전부터였어요. 작년 제 생일 파티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상우가 너무 많이 마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갔었는데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제가 잠든 사이에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더 커졌어요. 제 생일날부터 시작됐다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됐고 상간자 소송도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상우는 직장에서 결국 퇴사하게 됐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백화점에서 잘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둘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알려진 거였어요. 아마 양쪽 부모님들이 워낙 화가 나서 여기저기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 몇 달 후, 저는 혼자 동해안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격동의 몇 달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우정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상우는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우정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었거든요. 가끔 공통 친구들이 상호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정말로 모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서연도 본가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아마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받은 위자료로 새 집을 샀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날 욕실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안방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 집은 한강 근처 작은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일찍 가려고 서둘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상우 같은 친구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거겠죠.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가끔 지인들이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일단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을 믿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도 20년 우정을 나눈 친구도 저를 배신했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욕실에서 들린 낯선 웃음소리에서 시작됐어요. 만약 그날 제가 일찍 집에 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처럼 두 사람의 연기에 속아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그날이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거였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함께하게 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는 없거든요. 서로를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상우는 서연이 저를 배신한 것처럼 자신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서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불신으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당한 것만큼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우정도 10년 결혼도 결국 한순간의 샤워 소리로 끝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이제 저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내와 절친한 친구의 배신이었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저는 위자료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을 애정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38살로 동네에서 유명한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죠. 결혼 초기만 해도 아내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기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주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여보, 오늘은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며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피부과라는 게 워낙 바쁜 곳이니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근이라고 하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의심한다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주말이었어요. 언니들이랑 쇼핑 가야 해,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병원 직원들이랑 워크숍 참석해야 해 온갖 이유를 대며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 일요일 저녁에나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의 변화는 외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화려해졌어요. 새로운 향수를 사서 뿌리고 다니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꿨습니다. 요즘 상담실장이라서 환자들 앞에서 더 신경 써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생겼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죠. 누구 전화야? 하고 물으면 병원 직원이야, 환자분이야 이런 대답만 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평소 가지 않는 백화점에서 쇼핑한 기록도 있었어요. 언니들이랑 식사했어. 병원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늘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외식을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친구들과 만나서 푸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새 향수 샀어? 하고 물었더니 언니가 뿌려줬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향수를 뿌려준다는 것도 어색하고 아내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간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대화할 때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볼 때만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서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학 동기이자 지금도 가끔 만나는 친한 친구 정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너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정민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우리 집 근처 카페로 나올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만난 정민이의 표정은 말 그대로 착잡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야, 이거 정말 말하기 싫은데. 너 혹시 수진이 누나 오늘 회사 간다고 했어? 갑자기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오늘 토요일인데 병원에 특별 세미나가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왜? 형, 미안해. 나 방금 우연히 봤는데 수진이 누나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엄청났어요. 뭐? 뭔 소리야? 어디서? 내가 여자친구랑 이마트 가는 길에 봤어. 처음엔 누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누나더라고. 키 크고 정장 입은 남자랑 장을 보고 있었어. 정민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만 봤어? 아니야. 그게. 정민이가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 정말 미안한데 사진을 찍어뒀어. 너한테 보여줘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분명히 제 아내 수진이었어요. 키 큰 남자와 함께 카트를 끌고 있는데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집어들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가 물건을 고르면 남자가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 봤어?
아니야. 더 있어. 정민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초기에 저와 함께 있을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차를 보니까 벤츠 최신형이더라. 돈 많은 사람 같았어. 정민이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저 아파트가 어디야? 여의도 쪽 고급 아파트야. 평수도 엄청 커 보이고 그 단지는 집값이 20억은 넘을 거야. 제가 버는 돈으로는 평생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왜 변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 어땠어? 응, 좋았어. 새로운 시술법에 대해 배웠어.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찍은 사진 속 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고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남자는 대형 제약회사 상무로 일하는 유부남이었어요. 나이는 45살 정도이고 부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봉만 해도 제가 버는 돈의 몇 배는 될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왜 우리 병원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약회사에서 피부과에 의료기기나 약품을 납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만나서 시작된 관계인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거의 확실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만나는 날인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병원 직원들과 워크숍 간다고 하며 나간 후, 저도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병원 쪽으로 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를 멀리서 따라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업무상 만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토요일에 업무상 만날 이유는 없었죠. 여의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내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벤츠가 나타나고 남자가 내려서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건 분명히 연인 관계였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이라면 절대 저럴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놀라운 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도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가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백화점에서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쇼핑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고 아내는 남자에게 넥타이를 골라주더라고요. 완전히 부부나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간 후 저는 혹시나 해서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 창문 불빛이 켜지면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베란다 쪽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바람을 타고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은 확실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아내가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그 남자는 뒤에서 아내를 끌어안으며 목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촬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는데 완전히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할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밤 9시쯤 드디어 결정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창문이 더 많이 열려서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나도 내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바로 정리할게. 그럼 당신이 여기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정말? 약속해? 당연하지.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두 사람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봐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 촬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내가 언제부터 저를 속였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가장 큰 건 분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는데 워크숍이 늦게 끝났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아내를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 뭐 배웠는데? 새로운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배웠어.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아내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몇 개월간 이런 식으로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여보라고 부르며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 남자의 정보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드디어 아내를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또 병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나 오늘 정말 힘들어서. 내가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민이가 봤어. 내가 다른 남자랑 여의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업무상 만난 거야. 제약회사 상무님이신데 새로운 시술 장비 상담받으러 간 거였어.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업무상 만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인 친밀한 장면들까지요. 영상을 보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아내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미행이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본 거야. 내가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잖아. 바람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아내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 피운 게 들통났는데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다니요. 사랑? 너는 결혼한 여자고 그 남자도 유부남이잖아. 그래도 우리는 진심이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 말고. 아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배신?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 그 사람 아내와 아이는 생각해 봤어? 그 사람도 고민하고 있어. 곧 정리할 거라고 했거든.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정말 아내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유부남들이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그 사람은 진심이야. 우리는 곧 함께 살 거야. 아내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빠져 있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이혼할 생각이야. 이혼? 정말? 아내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냥 이혼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무슨 책임?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 말을 듣자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많은 걸 할 수 있어.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당신 설마? 응,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받았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자 고발도 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너는 몇 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이해해줘. 이해? 그럼 그 사람 아내도 이해해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실명, 직장,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무엇보다 그 남자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 남자 아내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 알아낸 건데,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온 거죠. 같은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남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믿어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같은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김상무님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요, 사고는 아닌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그분은 다음날 오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분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답게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인가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사실 그 상대방이 제 아내거든요. 네. 아내요? 저는 천천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변화, 친구의 목격담,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까지요. 그분은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한숨을 쉬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여의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장면,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까지요. 사진들을 보시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맞네요. 저 아파트는 제가 모르는 곳이에요. 혹시 남편분이 따로 집을 마련했다고 하신 적 있나요? 몇 달 전부터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많아서 가끔 거기서 잔다고. 설마 그게 바람 피우려고 마련한 거였나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아내도 몇 달 전부터 행동이 이상해졌거든요. 우리 남편도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인데, 저는 아파트에서 엿들은 대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낸 것, 상간남이 아들이 대학 가면 정리하겠다고 한 말까지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그럼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거네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이요? 네, 상간자 소송이랑 혼인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대응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가정이 함께 대응하면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요. 그럼 저희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같은 변호사 선임해서 공동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고 증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드님은 아직 모르시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가끔 해요. 요즘 집에 관심이 없다고. 정말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분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함께 끝까지 싸워봅시다. 다음 주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추가 증거들을 모으고 소송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바보로 만들었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상담을 받은 날, 저와 상간남 아내분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베테랑으로 가정 파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증거부터 보겠습니다라며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동영상, 아파트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요.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모습이 촬영된 건 결정적이에요. 상간남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요? 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배상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준 기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상간남 아내분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됩니다. 불륜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죠. 특히 정기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사용된 기록들은 매우 유리해요. 며칠 후, 변호사가 상간남과 제 아내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상간남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혹시 수진 씨 남편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뭘 얘기하죠? 이미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발요. 이 일이 커지면 저희 가족들만 힘들어집니다. 조용히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야 겁이 난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정리요? 몇 달 동안 제 아내와 바람 피우면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금 드릴 테니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합의금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2천만 원. 어떠세요? 그 금액을 듣고 코웃음이 나왔어요. 2천만 원으로 몇 달간의 배신을 정리하자고요? 우리 변호사는 5천만 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5천만 원요? 그건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돈이 아깝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발 협의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요? 이제 와서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제발. 이혼은 해도 되니까 소송은 하지 마. 왜? 무서워. 이제 와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에서 못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바람 피울 때 생각했어야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몇 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야.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날 상간남과 아내 모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상간남은 계속 합의를 요청했고 아내는 매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법정까지 가면 언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씀하시니 상간남 아내분이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의 결말을 봐야 해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별 수 없었어요. 제 아내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혼자 출석했죠. 피고들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상간남은 머뭇거렸어요. 저희는 그냥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결국 상간남이 고백했고 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원고 측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판사의 말에 상간남과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위자료 금액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상간남과 제 아내는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법정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 며칠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남 아내분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급하게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진 씨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과는커녕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열쇠까지 들고 와서 흔들면서 이제 여기 주인은 나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게.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당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사랑받는 여자고 제가 그냥 형식적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남편은 수진 씨와 헤어질 생각이었대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남편 말로는 그냥 재미로 만난 건데 수진 씨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는 수진 씨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내는 상간남과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데 상간남은 이미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 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하기를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였는데 수진 씨가 점점 집착하기 시작해서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온 아내를 보니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상무님 아내 만나고 왔어.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정리가 뭐? 우리 이혼하고 나는 상무님이랑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 곧 같이 살 거야. 아내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상간남이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런 건 다 해결될 거야. 상무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 아내는 모든 걸 상간남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간남 아내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수진 씨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대요. 정말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엔 믿지 않더니 나중에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상간남 아내, 그리고 상대편인 상간남과 제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상간남 옆에 앉아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몇 번, 혼인방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상간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피고 김상무는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피고 이수진은 원고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높은 위자료 금액에 두 사람 모두 충격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아내가 상간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언제 이혼 서류 낼 거야? 그런데 상간남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무슨 얘기? 미안한데. 나는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 모든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약속은?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상간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 돼.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아내가 소리치며 상간남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처음 약속대로 해줘. 나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상간남은 냉정하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수진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돌아서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죠. 안 돼. 이럴 수 없어. 아내는 계속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도 버린 대가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이죠. 상간남이 아내를 버리고 가버린 그 장면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내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모든 걸 걸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거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이런 상황에서 동정해달라는 거야? 제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끝까지 가면 되지. 그때 상간남 아내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 씨도 제대로 당하셨구나. 네, 정말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남편 빼앗으려다가 본인만 망한 거죠. 위자료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간남은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이 있어서 분할 납부라도 했지만 제 아내는 직장까지 잃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부모님한테 빌리든 어디서든 구해와. 부모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셔서 연락도 안 받으셔. 아내의 부모님도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해고당한 아내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이력서에 남아있다 보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디서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것도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야. 바람 피울 때는 생각 안 했냐?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이혼 절차에서도 아내는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서 재산 분할도 거의 받을 수 없었어요. 집도 못 가져가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나눠 가져?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면 되지. 내가 꿈꿨던 고급 아파트 생활은 물 건너갔으니까. 아내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직장도, 심지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까지. 상간남은 그 후로 아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도 바꿔버렸더라고요.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구나. 이용만 하고 버린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재미로 놀아난 거지. 하지만 분명히 사랑한다고. 유부남들이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야. 넌 그걸 믿고 모든 걸 걸었고. 상간남 아내분은 결국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자업자득이죠. 가정을 배신한 대가예요. 맞아요. 이제 저희 아들도 아빠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종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끝내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순간에. 그럼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 혼자서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말이야. 저는 차갑게 말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의 남자와 살림 차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고급 아파트에서 여주인 행세하며 잘 살 거라고 믿었지? 이제 내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은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배신당한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배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상간남과 제 아내, 두 사람 모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직장도 잃고 사회적 신용도 잃었죠. 무엇보다 서로도 잃어버렸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고 저는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7년차 평범한 부부였던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만난 제약회사 상무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친구의 제보로 발각되었죠. 아내와 상간남은 별도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이혼 후 재혼 계획까지 세웠지만 법정에서 불륜 사실이 모두 드러나면서 각각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아내를 버리고 떠났고 아내는 남편도 직장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도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완전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